네, 60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회계의 오류. 회계 오류가 무엇이냐?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의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발생했던 오류가 단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단기에 발견했으면요, 그 해당 기간에 발견한 것은 그 기간에 고치면 되죠. 그런데 그때는 발견하지 못하고 그 다음 회계년도에 발견한 것, 이것을 우리가 회계 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회계 오류는 계산상의 실수나 회계 기준의 잘못된 적용, 사실 판단의 잘못, 또는 부정이나 과실 또는 사실의 누락 등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는데, 오류의 수정은 전기 또는 그 이전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회계적 오류를 단기에 발견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죠. 중대한 오류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손상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오류를 말하고요. 그 다음에 오류 수정은 회계 추정의 변경과 구별이 됩니다. 그러니까 변경된 것이 아니라 오류는 잘못한 것이다 이거죠. 회계 추정의 변경은 추가적인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기존의 추정치를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면 우발부채 이런 것들이 추정의 변경이었죠. 오류 수정과는 다르다 하는 겁니다. 회계 오류의 유형에는요, 회계 오류의 유형을 크게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와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는 뭐가 있겠느냐?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오류를 일명 계정분류 오류라고도 한다. 즉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상호간의 오류,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상호간의 오류라면은 부채로 보긴 봤는데 유동부채인데 비유동부채로 그대로 표시한 장기차입금이 있었다든가 이런 것은 계정과목 상호간의 오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 계정과목에서도 계정과목 상호간의 오류가 있을 수 있어요. 판매관리비에서 통신비인데 그것을 만약에 복리후생비로 잘못 표시했다든가, 차량 유지비인데 수선비로 잘못 표시했다든가, 이런 같은 판매관리비 내에서의 그 오류도 있지만, 또 판매관리비가 아닌데 영업의 비용인데 그걸 판매관리비로 처리했다든가, 이런 것 등도 계정과목 상호간의 오류입니다. 그래서 계정과목 상호간의 오류는요, 단기 순이익에 영향이 없어요. 단기 순이익에. 네,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는 뭐냐? 중대한 회계 오류와 중대하지 않은 회계 오류에 대하여 오류 수정의 회계 처리 방법은 각각 다르다.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익을 누락했거나 중복 적용했거나 비용을 누락했거나 비용을 또 중복으로 적용했거나 이런 것 등이 이제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오류 중에서 중대한 오류와 중대하지 않은 오류로 회계를 수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중대하지 않은 회계의 오류. 단기에 발견한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의 오류는 단기 손익계산서의 영업외 손익 중 전기 오류 수정 손익으로 보고한다. 자, 중대하지 않은 오류는 전기 거를 고치지 않기 때문에 단기의 영업외 손익인 전기 오류 수정 손익으로 보고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됩니다. 예를 한번 볼게요. 이 똑같은 예를 중대하지 않은 경우로 지금 여기선 설명하고 뒷페이지에 가면 중대한 오류로 설명을 하는데요. 그 차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례 A사는 1차년도 초에 3년의 내용연수를 가지는 유형자산을
900원에 구입을 하고 이를 전액 수선비로 처리하는 오류를 범했다 이거예요. 유형자산이니까 수선비가 아니고 자산으로 잡아야 되고 이 중에서 3년이 내용연수이기 때문에 3분의 1만 감가상각비로 처리를 해야 되죠. 자, 이 오류를 2년 차에 발견을 했습니다. 이것을 중대하지 않은 오류라고 가정하면은요. 원래는 이렇게 올바르게 하면은 차변의 유형자산 비용은 감가상각비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전부 수선비로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쳤죠. 600원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어떻게 600원이냐면은 비용 발생 여기서는 900원. 이제 제대로 하면은 감가상각비 300원이 발생하죠. 그래서 600원의 차이가 생기는데 그 수정분계를 보면은요. 그 다음에 전기오류 수정이익 비용 처리를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작년에 올해는 그 다음에 2차 년도에 전기오류 수정이익 영업의 수익으로 600원을 그냥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요 분계만 하는 게 아니라 자산으로 일단 잡아야 되잖아요. 네, 자산으로 요거 올바른 분계로 자산으로 잡고 또 감가상각 해야 되잖아요. 요 감가상각 2개 그대로 여기에 반영하고 그리고 당기분 감가상각도 계산하고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에 차이 났던 거 그 600원 차이를 이렇게 영업의 수익인 전기 오류 수정 이익으로 떼어버린다. 그래서 전기 오류 수정 손익 영업의 수익이나 영업의 비용에 해당되는 개념 과목이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중대한 오류라고 보는 건데, 자, 여기 있는 긴 설명은 그냥 넘어가도 돼요. 네. 자, 여기 있는 긴 설명은 뭐 여러 가지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는데, 예, 여러분 시험과 그렇게 큰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중대한 오류의 사례, 아까하고 똑같은 사례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900원짜리 유형자산을 구입했는데 전부 수선비로 이렇게 잘못 처리했어요. 근데 원래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면 이렇게 처리해야 돼요. 차변의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데 전부 다 수선비로 처리했어요. 600원의 차이가 발생하잖아요. 전기의 오류가. 네. 그러면 올해 어떻게 바꿨는가를 보시면 되는데 이익잉여금 이익잉여금으로 봤어요. 이익잉여금으로 봤다는 얘기는 전기의 손익계산서를 다시 작성했다는 것입니다.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늘려준 거니까요. 전기의 손익계산서를 다시 작성한 것이다. 자, 그래서 이익잉여금의 증가로 본다. 그 이유는 여기 보시면은 전기 또는 그 이전 기간과 관련된 기타 재무제표를 재작성하게 됩니다. 재작성하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돼야 돼요? 단기로 넘어오는 이익잉여금이 그만큼 600원만큼 더 많아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익잉여금으로 본다. 사례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책의 이 앞에서 우리 앞 시간에 회계 정책의 변경이나 추정의 변경보다는 이 오류의 수정에 대한 것은 시험이 잘 안 나오는 편인데요. 그래도 기출 문제 보니까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요 사례 중심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부 통제 제도는 FAT 1급과 TAT 2급 내용이 좀 TAT 2급의 내용이 더 많이 추가가 되긴 됐습니다. 하지만 시험 출제는 앞부분에서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FAT 1급에서 출제되는 내용만 나오기 때문에 추가로 설명할 것은 없고요. 네.
강조할 것만 말씀드리면 내부 통제제도의 정의의 이 목적 세 가지. 목적 세 가지 알고 있어야 되죠. 내부 통제제도의 목적. 첫째, 기업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확보. 두 번째, 재무정부의 신뢰성 확보. 세 번째, 관련 법규와 정책의 준수. 요 세 가지입니다. 내부 통제 제도는 내부 감사 제도하고 비슷한 그런 제도고요.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 요소가 5가지가 있죠. 우리 FAT 1급 교재에 있는 내용 그대로죠. 이 5가지 내부 통제 제도의 구성 요소. 이것도 알고 있어야 됩니다. 통제 환경, 위험 평가, 통제 활동, 정보 및 의사소통, 모니터링 이렇게 돼 있어요.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내부 통제 제도의 효과와 한계라는 부분이 있는데, 효과는 아까 목적이 바로 효과, 그 목적을 달성하면 효과가 되는 거고요. 한계가 여기에 나오죠. 그러나 아무리 잘 설계된 내부 통제라고 할지라도 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 발생하는 집행 위험은 피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잘 설계된 내부 통제 제도가 있으면 모든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가 있으면 그 보기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가 완벽하게 위험을 피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이제 내부 회계관리 제도를 밑에 설명하는 부분도 FAT 1급 교재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데요. 내부 회계관리 제도는 앞에서 내부 통제 제도의 목적 중에 두 번째 있었던 재무정보의 신뢰성 확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활동으로는 자산보호와 관련된 통제 활동이 있고요. 자산보호와 관련된 거, 뭐 재고자산의 현장조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 등을 말합니다. 실물자산하고 장부자산을 차이가 없는지 적시에 발견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결산할 때 회계에서는 우리가 재고자산을 실제로 실사를 한번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산보호와 관련된 통제, 내부 회계관리제도의 중요한 활동이고요. 두 번째는 부정을 방지하는 프로그램, 이것도 회계에서 중요한 활동입니다. 부정 방지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게 경영진의 권한 남용 및 통제 회피 위험을 이 부분이 가장 그 부정방지 프로그램에서 핵심이 되는 것이죠. 네, 우리가 대개는 이제 그 실무진에서의 부정은 위에 여러 가지 그 결제라든가 감시하는 체제가 잘 되어 있습니다만은 경영진은 최고 경영자이기 때문에 최고 경영자가 어떤 자기의 권리를 이용해서 어떤 부정을 했을 때 그게 잘 발견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발견됐다 하더라도 누구도 말을 못하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부정방지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취약한 점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피해 나가려면은 회사 내에 이러한 것들은 갖춰져 있어야 된다. 윤리 강령이 있어야 되고, 내부 고발자 제도, 또 내부 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이런 것이 있어야 되고, 채용 기준이나 인사 규정, 부정 적발 또는 혐의 발견 시 처리 절차, 이사회와 감사의 감독, 이런 것 등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된다. 여기까지가 FAT 1급 교재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뭐 TAT 2급도 대부분 다 여기까지 해서 시험을 내고 있습니다. 그 밑에 내부 회계관리 제도의 설계 및 운영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큰 표로
길게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은 그냥 생략해도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해서 TAT 2급 교재에 추가된 재무회계 이론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부가가치세 이론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부가가치 이론의 앞부분은 모두 FAT 1급에 있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 이전에 부가가치세의 개념과 특징 나왔죠. 개념과 특징 새로운 내용 없고요. 다음에 납세 의무자에서도 새로운 내용 없습니다. 납세 의무자는 사업자, 그 다음에 재화를 수입하는 자가 납세 의무자입니다. 담세자는 소비자가 담세자고요. 네, 사업의 분류도 그대로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는 일반 과세사업자와 간이 과세사업자가 있죠. 일반 과세자, 간이 과세자. 그 다음 페이지에는 과세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네, FAT 1급에 있는 내용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납세지는 사업장이 납세지가 되죠. 세금을 납부하는 장소가 납세지인데 사업장별로 의무를 이행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죠? 원칙인데 사업장이 이제 업종별로 이렇게 사업장의 범위가 조금 다를 경우가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다 공부한 내용이고요. 직매장을 여러분 사업장으로 보죠. 직매장은. 하지만 하치장이나 임시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직매장은 판매가 일어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직매장은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다 이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치장이나 임시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상 의무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자, 하지만 이제 우리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주사업장 총괄 납부제도 또 사업자 단위 과세제도라는 특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도 중요하니까 여러분 FAT 1급에 있는 다 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76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사업자 등록. 요거 FAT 1급에 있는 그렇죠. FAT 1급에 있는 내용 그대로입니다. 추가된 내용 없어요. 네. 다음에 재화의 공급. 여기도 그대로고요. 79페이지 용역의 공급 내용도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80페이지 부수재화 및 부수용역의 공급도 같은 내용이고요. 81페이지 재화의 공급 시기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다음 페이지 용역의 공급 시기도 똑같고 거래 장소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3절 영세율과 면세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86페이지 과세표준과 매출세액도 FAT 1급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89페이지 매입세액도 동일합니다. 추가된 내용 없이요. 자, 그런데 90페이지에 보시면은 매입세액 중에 면세, 농산물 등 의제 매입세액 공제 특례. 여기서부터는 우리 FAT 1급 교재에서도 의제 매입세액이
그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 여기 앞부분에 여기에는 이제 의제 매입세액이라는 게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그러니까 89페이지에 의제 매입세액이란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설명이 나오는 것까지는 되어 있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내용은 아마 없었을 겁니다. 거기서부터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의제 매입세액을 먼저 좀 설명드릴게요. 자, 부가가치세법의 매입세액 중 의제 매입세액이 뭐냐? 사업자가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나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면세 농산물의 매입가액의 소정의 율을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 원래 우리가 농산물이나 수산물 같은 경우는 면세, 미가공 농산물, 수산물은 원래 면세잖아요. 그러니까 면세를 원재료로 해서 만들면 매입세액이 원래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을 가지고 통조림을 만든다든가 해가지고 판매를 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은 발생이 되죠. 그럴 때 매입세액의 대부분인 원재료에 대해서 우리가 매입세액을 전혀 공제를 못 받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의제해서 공제해 줄 수 있다. 그래서 10%는 안 되고 소정의 율이 있어요. 104분의 4, 106분의 6 이런 율이 있습니다. 그 율을 적용해 가지고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를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해요. 의제 매입세액 해당되는 업종이다 그러면 식당, 그 다음에 통조림 공장, 이게 대표적인 의제 매입세액 해당되는 업종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88페이지 90페이지로 넘어가서 면세 농산물 등 의제 매입세액 공제 특례 이론을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자, 공제 요건을 먼저 보겠습니다. 과세사업자가 매입한 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과세사업자가 매입한 것이다. 통조림 사업자, 과세사업자죠. 식당 운영하는 사업자, 과세사업자입니다. 그러한 사업자가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즉 쌀을 사가지고 고기를 사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경우 또는 통조림을 제조하는 경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면세 농산물 등을 공급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애정신고나 확정신고 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돼요. 요 서류의 주석 1번을 보시면은요, 주1에 어떤 서류냐? 의제매입세 공제신고서 작성하고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면은 현금 영수증을 포함한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약에 식당에서 매입을 할 때 사업자로부터 쌀을 산다든가 배추를 산다든가 해가지고 매입을 했으면 계산서를 받을 수도 있고 현금 영수증을 받을 수도 있죠. 만약에 카드로 샀으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당연히 받죠. 그런데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개인으로부터 만약에 쌀을 사거나 배추를 사거나 했다면 그 판매자가 계산서 발급할 수가 없고
또 현금 영수증 발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뭐가 없어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죠. 그래서 그런 서류를 제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의제매입서의 공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식당의 경우에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이게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공제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공제 대상액은 면세 농산물 등의 매입 가액에다가 일정한 율을 곱한다고 그랬잖아요. 공제율에서 주 2에 이런 표가 하나 있네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표가 하나 있죠. 그래서 음식점 보면은요, 과세 유흥 장소를 경영하는 음식점은 102분의 2로 되게 공제율이 낮아요. B, A 외의 음식점, 개인 음식점은 108분의 8. 올해는 2020, 여기서는 2023년도 교재예요, 지금. 2023년도에 109분의 9까지. 그 다음에 C, A와 B가 아닌 경우는 법인 음식점을 말합니다. 법인 음식점은 106분의 6이에요. 시험에 나온 것은요, 그동안 식당은 음식점이죠. 음식점은 이 C로 시험을 낸 적이 있습니다. C가 뭐냐? 법인. 의 회사는 법인이다. 그리고 음식점을 경영하고 있다. 이렇게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공제율을 106분의 6을 적용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개인 음식점이나 과세 유흥장소로는 시험을 낸 적은 없습니다. 네. 자, 공제율은 이렇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공제액 계산에 한도라는 게 있어요. 한도를 정해놓고 공제를 해준다는 거죠. 면세농산물 등에 관련하여 공급한 과세 표준에다가, 과세 표준은 뭐예요? 판매한 금액이에요. 판매한 금액. 식당이면 밥을 판매한 금액, 매출액. 거기에다가 한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주 3이 있어요. 주 3이. 한도율을 곱해서 다시 공제율을 또 곱해요. 한도율 곱하기 공제율 해서 이거보다 낮아야 됩니다. 이거보다 오버되는 것은 공제를 해주지 않아요. 프로그램에서는 이게 한도 계산을 자동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수동으로 계산할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아까 뭡니까? 공제율을 식당만 얘기했고 제조업을 얘기 안 했죠? 다음 페이지에 제조업 나오죠? 네. 과자, 도정, 제분업 이런 데는 106분의 6. B, A 외의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나 개인사업자. 요게 시험에 나옵니다. 제조업 하면은요, 과자업이나 도정업으로 시험 문제를 낸 적은 없습니다. 그냥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다. 이렇게 문제를 냅니다. 제조업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대개 시험에서는 중소기업이다.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이다. 이렇게 시험을 낸 적이 많이 있습니다. 요율은 104분의 4다. 자, 공제율 두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법인 식당 106분의 6 공제율이. 그 다음에 제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은 104분의 4. 이 두 개 공제율은 암기해야 돼요. 왜냐하면 공제율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프로그램에서요, 선택을 해야 되는데
104분의 4를 선택하느냐 106분의 6을 선택하느냐 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시험에 나오면. 자, 제조업이 A와 B가 아닌 C가 있는데 그 외에 나머지 거는 102분의 2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의제매입세액 한도율이라는 게 나옵니다. 한도율은 원래는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23년 12월 31일까지 이런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다 해서 지금은 현재 23년도 기준,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아마 요대로 다시 24년도로 2월이 됐을 거예요. 자, 한도율은 시험에서 이제 자동으로 계산되고요. 이걸 우리가 선택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한도율이 이렇게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의제매입세 공제 특례 제도는 우리가 부가가치세 TAT 2급 문제로 실기와 이론 문제로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중요하다. 나중에 실무에서 다시 할 거예요. 연습을. 그 다음에 91페이지 보시면은 밑에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특례가 있습니다. 아주 과거에는 이것도 문제를 냈었는데요. 최근에는 문제를 내고 있지 않아요.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특례. 그래도 또 갑자기 나올 수가 있으니까 어떤 제도인지 쓱 보고 가는데 앞에 있는 의제매입세, 면세 농산물 중에 의제매입세 공제 특례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자, 공제 요건 보시면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 자동차를 수집하는 사업자가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 자동차를 매입하여 제조나 가공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재활용 폐자원은 우리 고물상이라고 보통 말하죠. 고물상. 네. 이제 그 고철, 폐지, 폐상자 이런 거 모으는 사업자. 자, 어떻게 모읍니까? 그 회사에서 직접 모으는 것도 있지만 상당수는 뭐예요? 개인들로부터 이렇게 모읍니다. 주로 어디 취업하기 어려운 고령자,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분들이 폐지 모아서 이렇게 푼돈을 쓰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자, 그분들이 다 개인이거든요. 그러면은 폐지를 모으는, 고철을 모으는 사업자는 그 사람들이 5만원어치 가져오면 5만원 주고 10만원어치 모아오면 10만원을 주는데 영수증을 발급을 못 해줘요. 그 사람들은 다 개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재활용 폐자원 사업, 즉 고물상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이제 사업자한테 자기는 파니까 판매할 때는 매출세액이 발생하는데 모아올 때 개인으로부터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뭐예요? 아무것도 발급받은 게 없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우리 앞에 그 면세농산물의 의제매입세 공제처럼 조금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고자동차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중고자동차를 파는 사람들이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판매하면은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죠. 그런데 개인들이 차를 판단 말이에요. 개인들이 만약에 그러면 개인들은 만약에 내가 타고 다니던 승용차 이제 너무 오래돼 가지고 100만 원에 팔기로 했어요. 그럼 내가 사업자가 아니면 100만 원 그냥 받고 아무것도 해줄 게 없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중고 자동차를 수집한 사업자는 다른 곳에 팔 때 부가세를 자기가 부담을 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되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공제액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재활용
폐자원의 매입가액에다가 이것도 공제율을 적용해요. 주1의 공제율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여기에도 한도가 있어요. 한도 계산하는 방법도 아주 비슷합니다. 공제 시기,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확정신고기간에 공제한다. 의제매입세 공제도 똑같습니다. 공제 시기가.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공제율이 재활용 폐자원은 103분의 3. 딱 하나예요. 중고자동차 이거는 110분의 10. 중고자동차는 공제율이 아주 높습니다. 네, 그래서 요렇게 재활용 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특례 제도가 이런 제도다 하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중고자동차는 한도도 적용하지 않고 있어요. 재활용 폐자원에서만 한도라는 걸 적용했는데 한도는 표를 생략했네요. 뭐 시험에 안 낼 거다. 다음은 공통매입세 안분계산과 정산 그리고 재계산 이것은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실무에서 다시 이제 정리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론에서 시험에 나올 리는 없어요. 이거 시험에 이론에서는 나오지 않고 실무에서 이제 나올 텐데 미리 좀 이론적인 정리를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공통매입세의 개념이 뭐냐? 개념.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을 겸용하는 경우에는 어떤 매입을 했는데 그것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해야 돼요. 즉 면세사업에 사용될 것으로 구입을 했다. 그러면 매입세 공제 받으면 안 되고 과세사업에 사용될 것으로 구입했다. 그러면 매입세 공제 받으면 됩니다. 이것이 뭐냐? 실지 귀속에 따라서 매입세 공제를 받거나 받지 않으면 된다. 면세사업에 사용할 거는 뭐예요? 받지 않아야 돼요. 과세사업에 사용할 거는 매입세 공제를 받으면 돼요. 하지만 그러나 실지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도 있다 하는 겁니다. 이럴 때는 총 공급가액에 대한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 등을 적용하여 안분하여 계산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운수 사업을 하는데 말이에요. 운수 사업. 자, 택시 과세 사업이에요. 버스 면세 사업입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택시에 필요한 자재를 사왔어요. 그러면 그건 과세니까 매입세 공제 받아야죠. 또 버스, 시내버스에 필요한 재화를 사왔어요. 그러면 시내버스는 면세 사업자니까 매입세 공제 안 받으면 돼요. 분명한데 만약에 우리 운수회사의 사무실에는 면세 사업에 대한 사무도 보고 과세 사업에 대한 사무도 보는 공통 사무실이 있다 이거예요. 사무실을 하나를 뭐 새로 건축을 한다든지 아니면 임대를 해가지고 매월 임대료가 나간다든지 할 때 그러면 이 사무실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어떻게 봐야 되느냐?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종사하는 자가 여기 다 근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안분계산을 해라 이거야. 안분계산을 하는데 공급가액을 가지고 안분계산하면 돼요. 버스 매출액과 택시 매출액으로 안분계산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안분계산 방법을 보면은요.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안분할 때 공통매입세액이 만약에 1,000만원이다. 그러면 1,000만원 곱하기 해당 과세기간에 총 공급가액을 분모로 하고 면세 공급가액을 분자로 하면은 이 공통매입세액 중에서 공제받지 못할 면세 매입세액이 얼마인지가 계산된다 이 말이죠.
안분을 배제한다. 안분 계산을 안 한다라는 뜻이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화나 용역의 공통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모두 공제받는다 이 말이에요. 다음 세 가지가 뭐냐. 첫째, 해당 과세기간의 총 공급가액 중 면세 공급가액이 5% 미만인 경우에 공통매입세. 다만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제외하고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율을 구하는데 이게 4%가 나왔어요. 면세 비율이 4%가 나왔으면 안분 계산 그냥 안 해도 된다. 5%가 안 되니까. 그런데 예외가 있어요. 이 공통 매입세액이 너무 크면은 여기서는 500만 원으로 보는 거예요. 이것이 5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그래도 4%라 해도 안분 계산해라.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해당 과세기간 중에 공통 매입세액이 5만 원 미만인 경우. 자, 이게 5%, 10%가 나왔다 하더라도 계산해 보니까 5만 원, 여기 5만 원 미만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49,000원이다. 이것은 그냥 전부 매입세 공제해 준다 이겁니다. 안분 계산 귀찮게 하지 않아도 된다. 세 번째,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공통 사용 재화에 대한 매입세. 자, 신규 사업자 안분 계산 배제. 그러니까 신규 사업자는 1년간은 안분 계산 없이 전부 다 매입세 공제를 다 해주겠다. 네, 요 세 가지가 제외입니다. 안분 계산 배제는 뭐 이론에서는 글쎄요 나올지 모르겠지만 실무에서는 뭐 나오지는 이런 문제를 내면 안분 계산 안 해도 되는 거니까 문제가 안 되잖아요. 참고로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공통 매입세액의 여기서 이제 재계산이 나오는데 재계산도 합니다. 그런데 재계산 전에 여기다가 하나 써놓을까요? 여기에다가 정산이라는 걸 하나, 공통 매입세액의 정산. 정산에 대한 설명은 빠졌네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안분 계산에 정산을 포함했다는 건데 실제 실무 프로그램은 미리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동안 우리가 FAT 1급 할 때 아마 FAT 1급 우리 시험 준비 여러분 하시면서 네, 그리고 합격자 발표 있을 때 두 분은 저한테 합격 확인서 보내주셨어요. 제가 등록을 드렸고요. 네, 혹시 합격하신 분 또 있으면 저한테 합격 확인서 보내주세요. 자, FAT 1급 우리가 준비할 때 여기서 이제 부가가치세 부속 서류에 이거 있었잖아요.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 여기에 해당되는 건데 매입세액 불공제 내역의 FAT 1급은 여기에서만 시험을 냅니다. 이게 좀 글씨가 작아서 좀 뒤에 분 안 보일 텐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만 시험 문제를 내요. 그런데 지금 안분 계산이 여기 나오죠. 안분 계산은 여기서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내용, 방금 읽은 내용이 안분계산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 옆에 보시면 공통매입세액 정산 내역이라고 나와요. 공통매입세액 정산. 네. 이 정산에 대한 설명이 지금 책에서 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재계산이라고 나와요. 네.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재계산. 공통매입세, 그러니까 여기가 공통매입세액의 재계산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계산이라는 것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 책에서도 공통매입세액 재계산 쪽을 보면 감가상각자산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이 나오죠. 네. 이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 재계산하는 거 말고 이 정산 내역이 빠졌기 때문에 정산 내역은 안분 계산했던 것을 다시 한번 하는 것이 정산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하는 것인지 제가 설명을 조금 거기다 써드릴게요. 여기에다가 여러분 책에는 요 아래에다가 이제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이렇게 해놓고 이제 설명을 여기다가 간단하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시기가 예정신고 기간인 경우에는, 자, 예정신고 기간이 뭘까요? 지금이 이제 1월이면은 예정신고 기간이죠. 일기 예정이 1, 2, 3월이잖아요.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시기가 예정신고기간인 경우에는 확정신고 시에 그러니까 6개월이라는 것은 예정 플러스 확정을 포함한 거죠. (6개월) 공급가액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이런 겁니다. 정산한다. 그거 이제 정산입니다. 공통매입세액의 정산. 공통매입세액이 발생한 시기가 예정신고 기간인 경우에는 예정신고 때 안분 계산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1월 달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 그러면 1월 달이면은 4월 25일 날 부가세 신고할 때 1월부터 3월의 매출액을 가지고 안분 계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총 공급가액분의 면세 공급가액. 그래가지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계산하고 나머지는 공제를 받으면 된다.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해서 끝내면 안 되고 확정신고 때 한 번 더 해줘야 돼. 그러면 이제 확정신고는 6월에 하잖아요. 아니 7월 달에 하죠. 6월까지 해서. 그러면 여기 총 공급가액은 1월부터 6월까지를 다 합쳐. 면세 공급가액도 1월부터 그때는 6월까지를 다 합쳐서
6개월치를 가지고 다시 안분 계산을 또 해라 이거예요. 그래야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더 늘어났으면 안분 계산하면 변동이 생기거든요. 늘어날 수도 있고 반대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줄어들 수도 있고 거기에 맞추어서 회계 처리합니다. 그래서 안분 계산으로 문제를 내기도 하고 정산으로 문제를 내기도 합니다. 자, 안분 계산으로 문제를 냈다 그러면 과세기간이 애정신고 기간이에요. 그러면 안분 계산으로 문제를 내요. 정산을 낼 수가 없어. 예, 정산은 확정 때 하는 거니까. 확정 신고 기간이다 그러면 정산으로 당연히 문제를 냅니다. 자, 안분과 정산. 예, 안분은 애정신고 때 하는 것을 말하며 정산은 확정신고 때 하는 건데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애정신고 때는 3개월치 매출액으로 즉 공급가액을 가지고 총 공급가액분의 연세 공급가액 이렇게 계산하고 정산은 6개월치 1기는 1월부터 6월 2기 건을 하면은 7월부터 12월치를 가지고 총 공급가액분의 면세 공급가액이라는 계산을 한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재계산은 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재계산. 이 재계산은 원재료 같은 것은 재계산 안 해요. 원재료 같은 거 이런 거는 재계산 안 하는데 원재료는 감가상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비품이라든가 기계장치라든가 뭐 차량 운반구 건물 이런 것이 감가상각 자산이죠. 감가상각 자산에 대하여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과 감가상각 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되었던 공통매입세액 안분기준에 따른 비율이 5% 이상 차이가 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한다. 자, 재계산도 예정 때는 안 합니다. 확정 때 하는데 변동이 안 일어나면 안 해도 돼요. 대개는 변동이 없다고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이 작은 개인 기업에서는 감가상각자산 재계산 안 하고 그냥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모르고 지나갔다면은 면세 비율이 다행히 5% 이상 차이가 안 났다 그러면 모르고 지나가도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면세 비율이 차이가 5% 이상 차이가 났어요. 처음에 우리가 건물 취득할 때는 면세 비율이 우리 회사가 50%였는데 우리가 면세 사업이 점점 증가해가지고 면세 비율이 지금 70%로 늘었어요. 그러면 과세가 30%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건물 취득할 때는 건물 취득 금액의 공급가액의 10%가 부가세니까 50% 면세니까 만약에 그 건물이 10억짜리였다. 그러면 부가세는 1억이잖아요. 그러면 5천만 원을 매입세 공제 받았고 5천만 원은 매입세 공제 안 받은 거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 회사 면세 비율이 올라갔어요. 한 1년 지나서 70%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5천만 원 이거 받은 건 매입할 당시에 그런 거고 지나고 1년 후에 면세 비율이 높아졌으면 재계산해야 된다. 왜? 5% 이상 변동이 일어나면 재계산하라고 법에서 부가세법에서 그렇게 정해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1억 원을 7천만 원은 매입세 공제 받아야죠. 아니 못 받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매입세 공제 받는 것은 5천만 원 받으면 안 되고 3천만 원만 받아요. 7천만 원이 매입세 공제 못 받으니까 이게 면세 비율이니까.
면세 비율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5천만 원 매입세 공제 받은 거 다시 2천만 원 더 내놔야 돼요. 부가세. 세무서에 납부해야 되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거 뭐 감가상각, 건물이 1년 지나면서 건물도 감가상각이 됐지 않느냐. 예. 지금은 그 당시는 10억이었지만 1년 지나면 이거 얼마로 조정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감가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감가율을 적용하는데요.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이 면세사업 감가상각 자산의 과세사업 전환이라는 것은 시험에는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고 재계산만 나오니까 감가율만 여기서 자료를 보겠습니다. 여기 상각률이라고 하는 건데요. 건물과 구축물은 1과세기간당 5% 감가가 일어나는 것으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 그러면 1과세기간당 5%니까 1년이면 10%죠. 그러면 건물을 10억에 샀다면은 1년 후에는 9억 원으로 보는 거예요. 건물 9억 원. 9억 원에 70%를 공제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니까 97은 63, 7천만 원이 아니고 6,300만 원을 공제 못 받는다. 그러면 1,300만 원만 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각률을 넣어가지고 계산할 거예요. 그 다음에 건물은 그런데 차량 운반구라든가 비품이라든가 이러한 기타의 감가상각 자산은 1과세기간당 25% 상각으로 봅니다. 그러면 차량 같으면은 1년이면 50%가 상각이 돼요. 1년이면 50%. 그러면 2년이면 100%가 돼버리죠. 그래서 차량이나 비품은요, 재계산은 최대 2년까지만 하는 거예요. 2년 지나면 재계산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건물은 몇 년이냐? 10년이 되겠죠. 1과세기간당 5%니까 1년이면 과세기간이 2개예요. 2과세기간이니까 10년이죠. 1년에 10%니까. 그래서 건물은 10년간 재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무조건 재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앞 페이지에서 보면은 5% 이상 차이가 났을 때, 면세 비율이 5% 이상 차이가 났을 때 재계산합니다. 재계산도 시험에 가끔 나옵니다. 이거 실무에서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일단 좀 쉬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어요. 여러분 93페이지까지 설명이 된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94페이지 세금기산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할게요.